그들은 저와의 관계를 끊으면 만사태평일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와인잔에 흔들리는 것이 샴페인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가 될 모든 부동산과 자동차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선 남동생 박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의기양양하게 저와의 의절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선 약혼녀 김수지는 더이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거대한 연회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친척과 지인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온화하고 평온하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동의할게. 그 순간 박서준과 김수지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손에 들린 와인잔에 흔들리는 것이 샴페인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가 될 모든 부동산과 자동차라는 사실을 말이죠. 박 씨 부모님의 환갑 잔치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저, 박서연은 이 연회의 주최자이자 유일한 후원자였습니다. 부모님의 체면을 세워드리기 위해 저는 서울의 네로라 하는 명망가들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재단이 훌륭한 로열블루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케이크 커팅 순서에 이르렀을 때 주인공인 박서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서준, 제 친동생이자 박씨 가문의 유일한 아들, 그리고 제가 10년의 청춘과 돈, 그리고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 키워낸 의학 박사였죠. 그는 부모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 금태 안경까지 쓴 모습은 영락없는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약혼녀 김수지는 모 병원장 댁의 따님으로 오늘 역시 화려하게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선남선녀였습니다. 제 아버지 박상철과 어머니 이해라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으며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것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박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숨길 수 없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저를 스쳐 지나 김수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정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환갑을 축하드리는 것 외에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순간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그가 결혼 날짜를 발표할 것이라 예상했죠. 박서준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갑자기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수진이네 집안과 제 직업 모두 저에게 더 순수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격식 있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깊이 고심한 끝에 저는 오늘부로 저의 누나 박서연 씨와 모든 경제적, 가족적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도 잠시 굳었지만 어머니 이해라는 인에 희미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진작 그랬어야지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박서준의 이유는 그럴듯했지만 지독하게 악랄했습니다. 누나 그동안 저를 위해 희생해준 것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결국 사업가이고 누나의 그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복잡한 인맥은 이미 제 학문적 명성과 수진이네 가문의 명예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준의 목소리에는 위선적인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가 더 깨끗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는 불투명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마치 저의 성공이 모두 부정한 수단으로 이룬 것인 양 말했습니다. 제가 설립한 회사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IT 컨설팅 기업이었고 저의 모든 자금은 투명하고 깨끗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불투명함은 관계를 끊기 위해 지어낸 서투른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김수진은 박서준의 팔짱을 끼고 저에게 승리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라는 짐덩어리, 드디어 우리가 떨쳐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동정, 구경, 그리고
노골적인 조롱까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가 박서준의 곁에 섰습니다. 제 키는 박서준보다 반뼘 정도 작았지만 기세만큼은 그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아,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에는 분노 한 점 없이 그저 물처럼 평온했습니다. 누나로서 내 선택을 존중할게. 이미 성인이 되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니 당연히 강요하지 않을 거야. 저는 부모님을 향해 몸을 돌려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빠, 엄마, 환갑 축하드려요. 서준이 말이 맞아요. 이제 다 컸으니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다시 박서준을 향해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우호적인 악수의 자세였죠. 그럼 오늘부터 우리 관계는 혈연으로만 국한되고 더 이상 어떤 경제적 왕래도 없는 걸로 하자. 앞날이 창창하길 빌게, 박 박사. 박서준은 제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는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의기양양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누나. 드디어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저는 그의 손을 힘껏 잡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이해하지. 내가 널 박사까지 공부시킨 게 평생 내 그늘 아래서 살게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저는 몸을 돌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우아하게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호텔 정문을 나서는 그 순간 제 개인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플랜 B, 가동, 자산 전액 회수. 제 개인 사무실에 앉아 책상 위에 쌓인 재무 서류들을 보며 저는 피로감과 함께 약간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박서준은 순수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순수함이란 자신이 한때 누나에게 의지해 살던 가난한 학생이었다는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다는 뜻이었죠. 저는 박서준보다 8살이 많습니다. 제가 16살 때 부모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자원을 박서준에게 집중하기로. 그는 박씨 가문의 장남이자 장차 가문을 빛낼 인재였으니까요. 반면 딸인 저에게는 이해와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박서준이 명문고에 진학하게 되자 부모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일단 1년 휴학하고 돈 좀 벌어라. 동생 학비 보태줘야지. 넌 똑똑하니까 1년 늦어도 괜찮아. 그 1년은 영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대학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의 사업적 재능과 근면함으로 작은 회사부터 시작해 온갖 고초를 겪으며 제 회사를 10년 만에 업계 최고 수준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 돈은 거의 전부 박서준이라는 밑 빠진 독에 쏟아부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원비부터 대학 시절 생활비, 최신형 노트북, 그리고 그가 김수진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구입한 명품들까지, 심지어 그가 순조롭게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제가 도맡아 처리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박사 과정을 밟는 몇 년 동안 저는 매년 막대한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는 것 외에도 그가 귀국 후에도 체면을 차리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했습니다. 3년 전 박서준이 박사 졸업을 앞두고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누나, 나 이제 한국 들어가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수진이네 서클에서는 집에 대한 기준이 좀 높아. 집 3채 정도는 준비해줘야겠어. 저는 당시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그의 요구에 손이 떨려 펜이 서류를 찍고 말았습니다. 3채라고? 서준아, 나도 지금 사는 집 1채밖에 없어.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1채는 내가 살고 1채는 수진이 부모님 쓰시라고 드리고 나머지 1채는 지도 교수님이나 동료들 접대용으로 필요해. 내 사회적 지위를 보여줘야 하거든. 박서준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지금 그렇게 돈 많이 벌면서
동생 이 정도 요구도 못 들어줘? 이게 내가 제대로 된 직장 잡고 수진이랑 결혼하는 거랑 다 관련된 문제라고. 결국 저는 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에게 세 채의 집을 사주었습니다. 하나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시가 30억 원짜리 그의 미래 신혼집, 또 하나는 김수진 부모님 댁 근처의 타운하우스로 미래의 장인, 장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 마지막 하나는 대학가 근처의 오피스텔로 그의 연구와 접대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당연히 박서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요구한 체면이었으니까요. 부동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상용으로 탈 독일제 고급 세단과 주말용 SUV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총 4억 원이 넘는 고급차 2대를 사주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그에게 쏟아부은 돈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7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 깔아준 인맥과 연줄은 포함하지도 않은 금액이었죠. 그러나 어젯밤 환갑 잔치에서 그는 불투명한 자금이라는 가벼운 말 한마디로 저의 모든 헌신을 부정했습니다. 대표님, 변호인단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최민호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와 공손하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눈빛에 차가운 빛을 띄었습니다. 좋아. 박서준과 김수진에게 오늘 오후 3시에 회사로 계약하러 오라고 통보해. 최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약이라니요? 대표님, 그들은 이미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계약을 더 할 게 있습니까? 저는 가볍게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의 화려한 도시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래, 관계 단절. 이왕 끊는 거 깨끗하고 철저하게 해야지. 당연히 자산청산협의서에 서명해야 하지 않겠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박서준의 환갑 잔치 선언에 표면적으로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서준이 미래의 상류층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고 저는 그저 돈 버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도구는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주인의 앞길을 막지 말고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어머니 이혜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어제 서준이가 말을 좀 심하게 했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어머니의 말투는 어른으로서의 관용을 가장했지만 실은 노골적인 편애로 가득했습니다. 마음에 안 담았어요. 엄마, 저도 동의했어요.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넌 원래 속 깊은 아이잖니. 서준이는 박사고 미래의 장인어른은 병원장이야. 그 애가 가야 할 길은 우리랑은 달라. 짐을 덜어줄 필요가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아요. 저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네가 안다니 다행이구나. 그 집 세 채랑 차 2대는 지금 서준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앞으로 그 애의 혼전 재산이 되는 거야. 나중에 괜히 이 얘기 꺼내서 수진이네 집안에서 서준이 얕보게 만들지 마라. 어머니는 박서준의 재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오늘 전화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런 말 안 할게요. 다만 앞으로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오후 3시에 서준이더러 회사로 와서 법적 서류에 서명하라고 좀 전해주세요. 어머니는 경계했습니다. 무슨 서류? 또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니? 절대 아니에요. 저는 가벼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냥 관계 해지 확인서 같은 거예요. 나중에 제 사업상 채무나 리스크가 서준이와 무관하다는 걸 확실히 해두려는 거죠. 이제 공직에 몸담을 사람인데 깨끗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리스크를 차단한다는 말에 즉시 안심했습니다. 그래, 그건 꼭 서명해야지. 그럼 내가 서준이더러 가라고 할게. 서연아, 동생이랑 잘 얘기하고 괜히 사이 나빠지지 않게 해라. 걱정 마세요, 엄마. 전화를 끊자 제 눈 속의 온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제가 박서준을 부양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집과 차를 사주기 위해 저는 회사 유동자금을 거의 다 끌어다 썼고 막대한 세금 리스크와 은행 대출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박서준과 김수진은
그들은 제가 피땀으로 일군 호화주택과 고급차를 즐기면서 제 사업가 신분이 자신들의 소위 깨끗한 명예를 더럽힌다고 여겼습니다. 박서준은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누나가 성공한 사업가이긴 한데 학계의 룰은 잘 몰라서요. 제가 많이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그는 누나가 제공한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자신을 자수성가한 청년 인재로 포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이중잣대와 파렴치한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그 세 채의 부동산 최초 매매 계약서와 차량 구매 기록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계약서 부속 서류에는 아무도 모르는 조건부 증여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3년 전 제가 최고의 법무팀을 고용해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박서준이 언젠가 완전히 등을 돌릴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당시 계약서에 서명할 때 박서준은 빨리 등기부등본을 받아 김수진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 두꺼운 법률 서류들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서둘러 서명만 했을 뿐이죠. 그는 자신이 모든 자산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저 사용권을 얻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오후 2시 50분, 박서준과 김수진이 제 회사 회의실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박서준은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의기양양한 모습이었고, 김수진은 명품 정장으로 고고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들은 제 호화로운 사무실을 마치 자신들이 더 큰 자산을 가진 듯 무심하게 둘러보았습니다. 누나, 무슨 서류에 서명하라고 부른 거야? 박서준이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며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관계해지 및 자산 청산각서. 저는 두부의 서류를 그들 앞으로 밀어놓으며 전문가답고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수진이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청산? 뭘 더 청산하겠다는 거죠? 그녀는 냉소했습니다. 서준 씨 명의의 자산은 모두 당신이 자발적으로 증여한 혼전 재산이에요. 법적으로 이미 명확하게 정리된 문제라고요. 물론 제가 이미 증여한 걸 돌려달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서류의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이 서류는 주로 미래의 우리 양측의 경제적 왕래를 완전히 단절하고 부모님 부양비 분담 및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재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박서준은 이런 세부 사항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죠. 누나, 이왕 관계를 정리할 거면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어때? 박서준이 안경을 고쳤으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 뭘 더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박사학위 따느라 거의 10년의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했어. 이 10년 동안 내가 공부 안 하고 아무거나 했어도 몇 억은 벌었을걸? 박서준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날 뒷바라지했지만 내 인생의 기회비용을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와서 관계를 끊겠다니 나한테 일종의 청춘 손실 보상금과 기회비용 보상금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역겨움이 치밀었지만 저는 간신히 참았습니다. 얼마나 원하는데? 많이도 말고 5억. 박서준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렀습니다. 그 5억이 있어야 내가 완전히 안심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순수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어. 김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서연 씨, 서준 씨 말이 맞아요. 지금 서연 씨 자산이 수천억 원인데 5억은 푼돈이잖아요. 하지만 서준 씨의 미래에는 아주 중요한 돈이에요. 동생이 앞으로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지는 않으시겠죠? 이 한 쌍의 남녀는 이기심과 탐욕을 극한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띠에 조롱의 빛이 스쳤습니다. 5억이라 좋지. 제 대답에 박서준과 김수진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내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 저는 손을 뻗어 책상 중앙에 있던 다른 파란색 서류철을 가리켰습니다. 이 서류철이야말로 오늘의 주인공이었죠. 서준아, 3년 전에 부동산 계약할 때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그 조건부 증여 계약서 기억나? 박서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는 애써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년 전 그는 김수진과 데이트하느라 바빴고 서류를 자세히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슨 계약서? 그냥 등기 관련 서류였던 것 같은데 그건 부속 서류였지. 저는 무심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모든 자산의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며 박서준은 단지 무상 사용권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리고 그 사용권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해. 첫째, 박서준이 부모님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할 것. 둘째, 박서준이 박서연과의 우호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것. 김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손에 든 관계해지 확인서를 뒤적이며 관련 조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등기부등본에는 서준 씨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등기 명의는 박서준이 맞지. 하지만 너희는 더 중요한 걸 간과했어. 자산의 실제 출자자와 원 계약서의 구속력 말이야. 저는 파란색 서류철을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박서준이 자발적으로 나와의 가족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즉시 조건이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며 모든 자산의 사용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회사는 24시간 이내에 법적으로 모든 자산을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 박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나, 나한테 사기친 거야? 사기가 아니라 예방책이었지. 저는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며 서류철에서 5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5건의 자산 회수 통지서였습니다. 제 개인 변호사인 최민호 변호사가 2명의 보조원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법원의 강제 집행 명령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서준 씨, 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발언과 3년 전 서명하신 조건부 증여, 계약서에 의거하여 귀하의 자산 사용권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드립니다. 귀하 소유의 부동산 3채와 차량 2대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자산 동결 및 회수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서준은 그 5장의 통지서를 보며 눈이 튀어나올 듯 했습니다. 불가능해. 이건 가짜야. 등기 부등본이 내 손에 있는데 무슨 수로 회수한다는 거야? 박서준은 그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법률 조항들을 빠르게 훑어내렸습니다. 3년 전에 서명한 계약서였습니다. 당시 그는 김수진 앞에서 체면을 세우는데 급급해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계약서의 조항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치밀하게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수진은 더욱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에게 이 세 채의 부동산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엘리트 박사와 결혼하는 자부심이자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박서연, 너 정말 악독하다. 우리가 남매잖아. 김수진이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김수진 씨, 어제 환갑 잔치에서 누가 제자금이 불투명하다고 했죠? 누가 관계를 끊자고 했습니까? 이제 와서 가족애를 들먹이는 건 너무 늦지 않았나요? 최민호 변호사가 적절히 끼어들었습니다. 박서준 박사님, 진정하십시오. 계약서에 따르면 박사님께서 가진 것은 부동산의 점유사용권일 뿐, 실제 소유권은 처음부터 박서연 대표님 명의의 서연자산관리신탁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등기부등본은 이 신탁의 법적 서류 중 하나에 불과하며 신탁 약관이 최상위의 구속력을 가집니다. 박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그가 누려온 모든 체면은 박서연의 손에서 언제든 거두어 갈 수 있는 한 장의 사용권에 불과했다는 것을. 5억, 누나가 주기로 한 5억은 어딨어? 박서준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5억? 저는 비웃음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내 인생의 가치가 5억이라고 했지. 그런데 네가 지금 사는 집, 타는 차, 전부 내가 준 거야. 이걸 회수하는 건 내 자산을 되찾는 것일 뿐, 단 1원도 더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으로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서준, 네가 나에게서 벗어나면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았니? 박사 학위만 따면 누나 덕에 살았다는 과거를 지울 수 있을 것 같았어? 내가 알려주지. 어제 환갑잔치에서 관계 단절을 선언한 그 순간, 넌 내 손으로 너의 모든 체면을 무너뜨린 거야. 최민호 변호사가 제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박 박사님, 박사님의 직장과 김수진 씨 부모님께는 곧 이 자산 변동 통지서가 발송될 겁니다. 신탁 자산 청산과 관련된 문제라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박서준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습니다. 그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학계에서의 평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귀국하자마자 부동산 분쟁으로 공증 정보에 이름이 오르면 그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누나, 제발, 어제 한 말 다 취소할게. 의절 같은 거 안 해. 자산 회수, 그것도 취소해줘. 박서준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박사의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혐오스럽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무 늦었어, 서준아. 저는 최민호 변호사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집행 절차를 개시하세요. 해당 부동산 관리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해서 오늘 안으로 모든 자산의 인수인계 및 명예 이전을 완료하도록 하세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님. 박서준은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번에는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서연,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내가 네 유일한 동생이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의 전면 유리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변호사, 저들에게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전해주세요. 개인 물품 외에 가구와 가전제품은 모두 남겨두라고 하세요. 그것 또한 신탁 자산의 일부니까요. 박서준과 김수진은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순종적이고 헌신적이기만 하던 누나가 하룻밤 사이에 무자비한 복수자로 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것은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김수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빠가 부동산 분쟁은 개인적인 경제 문제라 도와줄 수 없다고. 김수진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병원장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명예와 규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서준의 자산 분쟁은 신탁과 법률 서류가 얽힌 복잡한 문제였고 여기에 휘말리면 자신의 명성만 훼손될 것이 뻔했습니다. 박서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달려와 가족애를 빌미로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누나, 집 뺏어가면 나랑 수진이는 어디서 살아? 우리 곧 결혼해야 하는데 이건 날 망치려는 거잖아. 저는 몸을 돌려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널 망쳤다고? 박서준, 널 망친 건 너의 탐욕과 파렴치함이야. 넌 입만 열면 관계를 끊고 순수하고 체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지.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제 넌 내 자산이 하나도 없으니 완벽하게 순수해졌네. 최민호 변호사가 책상 위에 카드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박 박사님, 이건 박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카드에 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박사님과 김수진 씨가 석 달 정도 임시로 거처를 구하는 데는 충분할 겁니다. 0만 원. 곧 결혼을 앞둔 박사와 병원장 따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박서준은 카드를 집어들어 제게 던졌습니다. 내까지 동정 따위 필요 없어. 내 집 내놔. 유감이지만 이제 당신 집은 없습니다. 최민호 변호사가 한 걸음 다가와 서류를 박서준에게 건넸습니다. 회수 통지서입니다. 50까지 강남에 있는 신혼집에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준과 김수진에게 무소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깨닫게 해주기 위해 저는 아주 철저하게 행동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직접 세 곳의 부동산으로 가서 도어록을 교체하고 자산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박서준은 당황해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어머니 이혜란의 목소리는 공포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너 미쳤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 동생 곧 결혼해야 한단 말이야. 엄마, 어제 서준이가 관계 끊는 거 동의하셨잖아요. 저는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으니 제 자산을 회수하는 게 무슨 문제죠? 그거랑 이건 다르지. 그건 집이잖아. 내 아들의 체면이란 말이다. 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당장 집 돌려줘. 안 그러면 나도 너랑 모녀 관계 끊을 줄 알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깊은 비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불효자 하나 때문에 저랑 모녀 관계를 끊으시겠다고요? 제 목소리는 3데시벨쯤 높아졌고 억눌렀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집 새 채 사주느라 제가 무슨 대가를 치렀는지 아세요? 박서준한테 그 집들 사주느라 회사 M&A 기회 하나를 포기했어요. 그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만 200억이 넘어요.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제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뒤에 이런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서연아, 그렇게 매정하게 굴면 안 돼. 어머니는 회유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정하다고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어제 환갑 잔치에서 박서준이 모든 친척, 친구들 앞에서 제 자금이 불투명하고 제 인간관계가 혼란스럽다고 했을 때, 그 애가 저를 밟고 올라서려고 했을 때 엄마랑 아빠는 한 번이라도 그 애를 말렸나요? 두 분은 그저 저라는 딸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저 도구로만 생각하셨죠. 이제 그 도구가 자기 자산을 되찾아가니 당황스러우신가요? 저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서준과 김수진은 최민호 변호사가 그들의 차키를 회수하고 관리사무소에 통보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수진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모든 분노를 박서준에게 쏟아냈습니다. 박서준, 이 무능한 자식. 내 누나가 너한테 꼼짝 못한다며 그 부동산들이 전부 내 혼전 재산이라고 했잖아. 나는 그런 줄 알았어. 박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줄 알았다고? 넌 계약서 하나 제대로 못 읽는 주제에 그 박사 학위는 장식으로 딴 거야? 김수진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너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똑똑히 들어. 집도 없고 차도 없으면 이 결혼 안 해. 박서준은 김수진의 말을 듣고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는 김수진이 자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그의 엘리트 박사라는 타이틀과 그 뒤에 박서연이 제공하는 자산이라는 체면이었다는 것을. 김수진은 자신의 작은 가방을 재빨리 챙겼습니다. 그녀의 값비싼 옷가지들은 챙길 겨를도 없었습니다. 박서준, 내 썩은 동아줄은 너 혼자 처리해.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서준은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집과 차, 그리고 곧 손에 넣을 뻔했던 결혼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가 독립을 선언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한치의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밀려왔습니다. 인사팀의 통보에서 다음 달부터 박상철, 이혜란 씨에게 지급되던 생활비를 중단하도록 하세요.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건. 최 비서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들이 있잖아요. 박서준이 부양할 겁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서준이 순수해지고 싶어 했으니 아주 철저하게 순수해지도록 만들어주죠. 박서연의 경제적 지원을 잃은 박서준은 즉시 공경에 처했습니다. 1. 0만 원의 임시 거처 비용은 그의 소비 습관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었습니다. 그는 수억 원짜리 고급차를 몰고 대학가 근처 카페에서 학문을 논하고 고급 아파트에 살며
호화로운 편의시설을 누리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허름한 비즈니스 호텔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자산 회수 소식이 순식간에 그의 주변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최민호 변호사가 진행한 공증은 공개적이고 투명했습니다. 신탁 자산의 변동이 불법은 아니었지만 박서준의 가짜 체면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박서준은 대학에서 교수직을 얻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 직업과 김수진의 집안 배경을 발판 삼아 승승장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동료들이 그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지도 교수이자 덕망 높은 한 교수가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준군, 집에 무슨 변고가 좀 생겼다고 들었네. 교수의 말투는 복잡 미묘했습니다. 박서준은 해명하려 애썼습니다. 교수님, 그건 누나가 저를 오해한 겁니다. 이미 화해했고 곧 해결될 겁니다. 화해?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준군, 학계에서는 안정과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네. 자네는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큰 가정 내 재산 분쟁을 일으켰어. 이건 자네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야. 교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신청한 신진연구기금 프로젝트 말일세. 원래는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지금 위에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어. 박서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신진연구기금은 그의 경력 시작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의 학계에서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됩니다. 무슨 우려 말씀이십니까? 이건 그냥 저희 집안 내부의 경제적인 분쟁일 뿐입니다. 박서준은 격앙된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집안 내부라고? 서준군, 자네의 부동산 세 채는 모두 누나가 회사 신탁 명의로 제공한 것이었지. 이건 자네의 개인적인 경제 기반이 전적으로 누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네.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나가 모든 자산을 회수했다는 건 자네가 안정적인 후원자를 잃었다는 뜻이지. 교수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박서준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그의 원래 계획은 누나가 제공한 자산을 바탕으로 학계에서 젊고 유능하며 집안도 빵빵한 인재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원과 존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서준을 더욱 절망하게 한 것은 그가 과거에 자랑스러워했던 인맥 또한 빠르게 와해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지도교수나 동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주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모든 연회는 제가 사준 별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을 초대할 장소조차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중요한 공동 연구 파트너 교수를 식사에 초대하려 하자 상대방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박 박사, 요즘 사정이 좀 어렵다면서? 얼마 전에 이사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나중에 자리 잡고 안정되면 그때 다시 보세. 박서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인맥은 모두 돈과 이익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에게 준 것은 단순히 부동산과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산들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지위와 존중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제가 무자비하게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는 학계에서 전도유망한 엘리트 박사에서 순식간에 웃음거리 누나에게 얹혀 살다가 버림받은 마마보이로 전락했습니다. 아버지 박상철과 어머니 이해란 역시 곧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매달 꼬박꼬박 그들의 계좌로 보내주던 0만 원의 생활비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돈으로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계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제 회사로 쳐들어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제지를 무시하고 제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박서연, 너 도대체 어쩔 셈이야. 서준이를 그렇게 망쳐놓고 이제 우리 생활비까지 끊어? 어머니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고 그녀를 평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네요. 제가 서준이를 망쳤죠. 제가 그렇게 매정한 년인 줄 아셨으면
그 효자 아들 박서준한테 가보셨어야죠. 이제 박사고 직장도 있는데 엄마랑 아빠 부양해야 하지 않겠어요? 걔가 뭘 부양해. 걔 이제 막 졸업해서 빈털털이란 말이야. 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어. 수진이도 걔랑 헤어졌다고? 네가 걔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양심이 있긴 한 거니? 양심? 저는 냉소했습니다. 제 10년 청춘과 70억 자산을 쏟아부어 그 애를 키웠어요. 그 대가로 돌아온 건 의절이라는 말 한마디였고요. 제 양심은 이미 당신들이 다 갉아먹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개인 금고에서 서류 2부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항상 속 깊어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동생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제가 그때 대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건 서준이 학비가 급해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그때 2분수 중에 돈이 있었다는 걸. 그 돈으로 서준이에게 최고급 피아노를 사주고 가장 비싼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더군요. 그 애를 다재다능하게 키우고 싶다는 이유로요. 엄마랑 아빠는 제 인생의 선택권을 빼앗아 놓고도 단 한 번도 제게 미안해하지 않으셨죠. 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전 일을 꺼낼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건 다 서준이 앞날을 위해서였어. 너는 여자애고 어차피 시집갈 몸이잖아. 다르지. 시집갈 몸? 그래서 제 가치는 당신들 집에 훌륭한 아들 하나 키워서 바치는 거였군요. 제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그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빨리 자산을 회수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박서준을 그리고 당신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주식 양도 계약서와 노후 부양 계약서를 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3년 전에 제가 2분을 위해 준비했던 노후 부양 계약서예요. 제 회사 지분 3%를 신탁기금으로 돌려서 매년 나오는 수익금으로 2분이 풍족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해놓았죠. 단, 조건이 있었어요. 2분은 제 개인적인 결혼과 사업에 간섭하지 않아야 하고 박서준은 저와 좋은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만약 2분이 박서준을 편들지 않고 어제 환갑 잔치에서 그 애가 저를 모욕하는 걸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면 2분은 평생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박서준이 계약서의 2번째 조건을 파기했으니 이 노후 신탁 또한 제가 동결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박서준 한 명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저를 착취하고 무시해온 그들 가족 전체를 벌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아,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니? 독한 게 아니라 저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피곤하게 미간을 문질렀습니다. 오늘부터 2분의 부양 의무는 전부 박서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애가 순수해지고 싶다고 했으니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해야죠. 저는 비서를 불러 정중하게 어머니를 내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갈 때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든든했던 경제적 버팀목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서준이 경제적 지원을 잃자 김수진 역시 인내심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김 원장은 원래 박서준의 박사학위와 그 뒤에 있는 박서연의 막강한 재력을 보고 딸의 결혼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제 박서준이 웃음거리가 되자 김 원장은 당연히 딸을 집도 미래도 없는 빈털터리에게 시집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당장 그놈이랑 관계 끊어. 그놈은 그냥 껍데기였어. 김 원장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김수진은 당연히 억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박서준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박서준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그들이 자주 가던 프라이빗 클럽이었지만 이번에는 김수진이 계산을 했습니다. 박서준은 구겨진 정장을 입고 나타나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누나 그냥 일시적으로 화가 난 거야. 정말로 날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박서준은 그녀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김수진은 그를 차갑게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서준, 아직도 꿈속을 헤매니? 내 누나는 내 자산 전부 회수했어. 심지어 네 부모님 생활비까지 끊었대. 그건 널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뜻이야. 우리가 처음에 사귄 건 내 잠재력과 집안 배경 때문이었어. 이제 넌 아무것도 없잖아. 나더러 너랑 같이 월세방에서 살라는 거야? 박서준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나 곧 신진연구기금도 딸 거고 더 좋은 직장도 구할 거야. 내가 너 먹여 살릴 수 있어. 날 먹여 살린다고? 넌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차잖아. 김수진은 봉투 하나를 박서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건 너한테 주는 이별 통보야. 우린 안 맞아. 박서준은 봉투를 보며 분노로 떨었습니다. 김수진, 너, 이 속물. 그래, 나 속물 맞아. 김수진은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넌 돈이 없잖아. 박서준, 내 누나의 동정으로 진짜 엘리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틀렸어. 넌 그저 10년 동안 사육당한 마마보이일 뿐이야. 내 누나가 너보다 훨씬 똑똑해.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알았기 때문에 미리 함정을 파놓은 거라고. 김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박서준, 충고하는데 돌아가서 네 누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 넌 그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박서준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는 누나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원망을 사고 심지어 약혼녀에게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박서연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박서연의 회사 운영 방식과 몇 가지 중요한 사업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들을 경쟁사에 흘린다면, 그러나 그가 막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의 휴대폰으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 변호사인 최민호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박서준 박사님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박사과정 동안 진행된 모든 연구 프로젝트와 논문 발표에 대해 박서연 대표님의 회사는 일부 지적재산권의 우선 사용권 및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어떤 방식으로든 박 대표님의 회사 이익을 침해하려 할 경우 당사는 귀하의 지적재산권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서준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저는 모든 뒷길을 막아놓았습니다. 제가 그를 부양한 것은 단순히 돈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제 사업 제국의 일부로 단단히 묶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성과는 제 회사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화려해 보였던 박사 생활은 박서연이 치밀하게 설계한 하나의 판에 불과했다는 것을. 박서준은 결국 제게 빌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일 0만 원을 들고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을 얻어 진정한 의미의 자수성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려 애썼지만 호화로운 집과 차가 뒷받침해주던 인맥도 김수진 집안의 연줄도 없는 상태에서 경쟁이 치열한 학계에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곧 깨달았습니다. 그의 신진 연구기금 신청은 실패했고 그는 학계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아버지 박상철과 어머니 이해라는 생활비를 잃은 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원망을 박서준에게 쏟아냈습니다. 그가 매정한 누나 때문에 온 가족의 부귀영화를 망쳤다고 비난했습니다. 박서준은 부모와 현실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제가 겪었던 압박감과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반년 후 저는 회수한 강남의 그 주상복합 아파트 전면 유리창 앞에 서서 이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집은 원래 박서준의 결혼을 위해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을 제 개인적인 사교 공간으로 개조했습니다. 최민호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서류 한 부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박서준 씨는 최근 한 사립연구기관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합니다. 월급은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이고 박상철 씨와
이혜란 씨가 지금 그와 함께 살면서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수진은? 제가 물었습니다. 김수진 씨는 이미 다른 유학파 재벌 2세와 약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말이었습니다. 이 부동산 3채와 차 2대 전부 경매에 내놓으세요. 수익금 전액은 소외지역 교육기금으로 기부하고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조금 놀랐습니다. 전부 기부하신다고요? 대표님, 몇 채는 남겨서 임대 수익이라도 얻으시는 게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자산들에는 제 10년의 악몽과 헌신이 담겨 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박서준이 순수해지고 싶어 했으니 이 자산들도 가장 순수한 용도로 되돌려 보내는 것 뿐이에요. 저는 시선을 먼 곳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이제 원가족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제가 회수한 것은 70억 원의 자산이 아니라 제 미래 인생의 자유였습니다. 한때 가족애를 위해 끝없이 헌신했던 박서연은 죽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것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아는 박서연입니다. 며칠 후 저는 박서준에게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사과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누나, 이제야 알겠어. 잘 지내. 저는 답장했습니다. 단 2글자. 서로. 저는 컴퓨터를 닫았습니다. 마음속에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와인잔에는 창밖의 찬란한 도시의 불빛이 비쳤습니다. 제 자유의 가치는 70억 원이었습니다. 이 단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거래였습니다. 이야기 채널 제2부 시어머니 길들이기. 이제 2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결혼시켰지. 나는 정말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걱정 말고 시집 오라며 친딸처럼 예뻐해 주겠다고 하시더니 결혼하자마자 얼굴을 싹 바꾸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럼 이혼하세요. 아버님더러 어머님 마음에 드는 새 시어머니 구하라고 하세요. 고통받는 사람이 바뀌어야죠.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어머님이시니 당연히 어머님이 떠나셔야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손에 들고 세고 있던 축의금 봉투를 놓쳐 돈다발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결혼식에 오신 친척분들이 참 손이 크시더군요. 축의금이 몇 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하라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죠.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반응도 느려 한참 동안 저에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남편 강민준과 시아버지는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느라 애쓰셨죠. 저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돈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축의금도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다 가져갈게요. 마침 저랑 민준 씨 신혼여행 가려면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더욱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민준 씨도 얼른 곁에 쭈그려 앉아 돈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이 돈 저희가 잘 쓸게요. 여행 가서 선물 사다 드릴게요. 우리가 양손 가득 돈다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어머니는 우리 손을 가리키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너희들, 시아버지가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괜한 소리 해가지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빈정거림을 무시하고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돈을 갖고 싶으면 나한테 무릎 꿇고 절 3번 하고 어머니라고 불러. 그럼 주마. 오늘 기어이 제 길을 꺾어야 말겠다는 심산이시군요. 민준 씨가 팔꿈치로 저를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으니 그냥 어머니라고 불러.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리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져. 유명한 그 명언, 엄마가 행복해야 온 가족이 행복하다. 한 사람의 감정이 온 가족을 인질로 잡는 상황이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인질극을 제일 싫어합니다. 도덕적 인질극이든 감정적 인질극이든 말이죠. 당신 비상금이랑 출장비 전부 나한테 상납하는 조건으로 콜. 내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당신 어머니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을걸. 민준 씨는 결혼 후 월급 통장을 제게 맡겨 제가 가게 재정을 관리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저는 그가 비상금과 출장비를 받는 다른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결코 적지 않았죠. 민준 씨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거래 성립, 우리 엄마 그렇게 몰상식한 분 아니야. 네가 어머니라고 부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민준 씨의 모든 비자금이 제 손에 들어와 앞으로 그가 제게 용돈을 타서 써야 할 처지를 생각하니 저는 빙그레 웃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해 아주 자연스럽게 어머니 하고 불렀죠. 시어머니는 잠시 흠칫 놀랐습니다. 제가 정말로 어머니라고 부를 줄은, 그것도 이렇게 싹싹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마치 손뭉치에 주먹을 날린 것처럼 허무해진 시어머니는 얼굴을 길게 늘어뜨리며 불쾌해했습니다. 아직 절 3번은 안 했잖아.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하하, 내기에서 졌지? 민준 씨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게 된 것이 가슴 아픈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느긋하게 앉아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제가 절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상냥하게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말 들을게. 2절 할까 말까? 민준 씨는 경계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 이제 다른 수입 없어. 그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에 누가 절을 해요. 그 축의금도 저희 안 가질게요. 엄마 다 가지세요. 됐죠? 그 축의금도 어차피 어르신들이 예전에 냈던 돈이 돌아온 것이니 제가 돌려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으로 보여?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어른인데 며느리가 절 몇 번 하는 게 그렇게 대수니? 민준 씨는 설득이 통하지 않자 자포자기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지혜가 절해야겠어요? 시어머니는 반드시 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며 양손을 펼쳐 보이며 전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의자 앞으로 다가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꽉 잡으세요. 저는 돌아가신 분께만 큰 절을 올려서요. 자, 어머니, 절 받으세요. 어머, 어머니, 왜 그러세요? 꽉 잡으시라니까요. 제가 무릎을 꿇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민준 씨와 시아버지가 달려갔지만 그녀를 부축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체구가 좀 있으셔서 이번 낙상은 꽤 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손은 쓰지 않고 입만 놀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다급하게 외치면서도 그녀가 엉덩방아를 찢는 것을 멀뚱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와 속도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무릎이 바닥에 닿기 전에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질까봐 안절부절못하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지는 법이죠. 그녀는 아이고 아이고 신음하며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시집 온 첫날부터 내가 죽기를 바라다니. 민준아, 이게 네가 죽고 못 살아 시집 보내달라고 한 내 마누라다. 민준 씨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절하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아픔에 얼굴을 찡그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됐다, 됐어. 내가 이지혜 절 받을 복은 없나 보다. 절은 무슨? 저는 찻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싹싹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이해심이 깊으시니 제가 절을 안 해도 되고 이 축의금을 그냥 받을 수는 없죠. 제가 차라도 한 잔 올려드릴까요? 민준 씨도
눈치 빠르게 찻잔에 차를 가득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감히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됐어. 차도 올리지 마라. 내가 너희가 주는 차를 마실 복이 있겠니? 저는 웃음을 참으며 미안한 척 말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어머니. 축의금은 저희가 잘 가져갈게요. 어머님이 직접 속 좁지 않다고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이제 와서 그 말을 뒤집을 수는 없겠죠. 저는 마지못해 돈을 챙겼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나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봐, 괜히 시어머니 노릇하려다가 체면도 못 차리고 돈도 쟤들한테 다 뺏겼잖아. 시어머니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실수로 당한 거야. 생강은 늙은 게 맵다고 내일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어. 이 집안의 주인은 나라는 걸 똑똑히 알려줘야지. 여보, 당신 내일 내 편 안 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아버지는 그녀를 말리지 않고 허허 웃으며 달랬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집에서는 당신이 최고지.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니까. 저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시아버지와 민준 씨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이 얼마나 대단한 수를 쓰시겠어요. 저는 이미 4년간의 혹독한 사회생활을 겪으며 온갖 암투를 경험했는데 말이죠.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오신 분이 무서워봤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너무 안일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함께 우리 신혼여행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너희 아빠랑 나 결혼할 때 가난해서 여행 한번 못 가봤다. 너희 신혼여행 가는 김에 우리도 껴서 같이 가자.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 효자, 효녀라고 칭찬할 거야. 다 너희 명예를 위한 일이야. 게다가 너희 신혼여행 경비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축의금으로 가는 거잖아. 우리가 같이 가는 게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장황하게 이유를 늘어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들이 따라온다는 말에 발끈하며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신혼여행에 엄마, 아빠를 모시고 가면 그게 무슨 신혼여행이에요? 다음에 모시고 갈 테니 이번에는 저희끼리 가게 해주세요. 정말로 신혼여행 다시 가고 싶으시면 제가 여행사 패키지로 보내드릴게요. 민준 씨가 반대하자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패키지 여행이 무슨 신혼여행이야? 나랑 내 아빠가 애들이니? 너희한테 업어달라, 안아달라 할까봐 그래? 그냥 따라만 가겠다는데 그것도 안 돼? 늙은이들 돈은 쓰면서 늙은이들은 귀찮다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민준 씨는 어머니가 정말로 화가 난 것을 보고 감히 맞서지 못하고 혼자 씩씩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밥만 먹을 뿐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길들이고 싶었던 거죠. 이 문제는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저는 옥수수를 한 입 베어 물고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어르신들 돈으로 여행 가면서 어르신들을 빼놓고 갈 수는 없죠. 그건 도리가 아니에요. 민준 씨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토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돈으로 가. 축의금 안 쓰면 되잖아. 시어머니는 비꼬는 투로 받아쳤습니다. 뭐가 너희 돈이야? 우리가 분가라도 했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돈이 내 돈 아니야? 이것이 바로 시집 온다는 관념의 무서움입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누가 낳았든 누가 벌었든 모두 시댁의 것이라는 생각. 민준 씨도 조금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억지세요. 시어머니는 냉소했습니다. 오, 이제 나한테 이치를 따지시겠다? 우리가 돈 들여서 너 장가 보낼 때는 왜 내 돈 안 나눴니? 그때는 왜 이치를 안 따졌어? 자기한테 유리할 때만 이치를 따지는 거니? 민준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기가 죽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패배를 인정하고 전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한 가족인데 내 건 너무 나누지 말자고요. 다 우리 집 재산이죠. 아버님, 어머님 평생 고생하셨는데 모처럼 우리랑 같이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데 당연히 모시고 가야죠. 아버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여행 계획은 제가 다 짤게요. 숙소, 맛집, 관광지, 교통편까지 제가 다 완벽하게 준비할 테니 두 분은 저희만 따라오시면 돼요. 민준 씨는 제가 이렇게 순순히 항복할 줄은 몰랐는지 불만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어떻게 엄마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나 흔쾌히 동의하자 오히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역시 생강은 늙은 게 매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걱정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계획은 제 손에 있었고 이제 와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도 이미 늦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저는 모든 여행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원래 예약했던 비행기 표와 호텔을 모두 취소하고 꼼꼼하게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특별한 여행을 경험하게 해드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유명한 국립공원인 지리산이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지리산 야간 등반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둘 다 등산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죠. 천왕봉의 일출과 운해를 보기 위해 우리는 텐트를 메고 5시간 넘게 산을 올랐고 정상에서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셔서 걷다 쉬다를 반복하며 2시간을 올랐지만 아직 매표소에도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죠. 그녀는 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아 더는 못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지쳐서 헐떡이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집안이 신혼여행을 이런 절벽으로 오냐. 우리가 늙어서 등산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이러는 거지? 사실 우리의 원래 첫 번째 목적지는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굳이 끼어들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변을 거닐고 있었을 겁니다. 지리산은 원래 우리 신혼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우리의 첫 만남을 추억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시아버지도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해서 정상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었습니다. 아직 매표소에도 도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 두 분은 아마 그대로 주저앉으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르고 달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일출이랑 운해 보려면 조금만 더 힘내세요. 민준 씨도 거들었습니다. 여기가 저랑 지혜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정상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요. 엄마, 정상에서 보는 일출과 운해가 얼마나 로맨틱한지 모르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됐다, 됐어. 나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너희 연애 이야기 들을 기운도 없다. 하하, 세상에 아들 내외의 연애담을 기꺼이 들어줄 시어머니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손과 발을 써가며 10시간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쳐서 말할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별빛 아래 텐트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을 그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텐트에 들어가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동생에게 전화로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을 오르느라 숨막히고 덥고 피곤해서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산 정상은 또 어찌나 추운지 아들이 보온 담요와 갈아입을 옷을 여러 벌 챙겨주지 않았다면 얼어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평생 겪을 고생을 어제 다 했다면서요. 저는 시어머니가 쑤시는 다리를 주무르며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 여행의 고생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걸요. 운이 좋게도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일출과 장엄한 운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제 개처럼 고생한 보람이 있다며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운해는 무슨, 지금 내 앞에 금덩어리를 갖다 놔도 어제 내가 겪은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다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오늘 아침에는 뻣뻣해서 들 수도 없다고. 평소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이키나리 해발 900m가 넘는 산에 도전했으니 지쳐서 쓰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었죠. 저는 그녀의 불평을 못 들은 척하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사진을 찍어 SNS와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남편 쪽의 이모, 고모들이 모두 좋아요를 누르며 좋은 며느리를 얻어복 받았다며 시부모님을 부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상을 지으면서도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젊은 사람들도 이 산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는데 어머니는 2다리로 직접 올라오셨잖아요. 나중에 친구분들 만나서 이 얘기하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입을 반쯤 벌리고 물었습니다. 뭐? 이 산에 케이블카가 있다고? 등산객들이 워낙 많아 빽빽하게 줄을 서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녀는 당연히 케이블카가 없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를 쳐다보며 따졌습니다. 여보, 케이블카 있는 거 알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나를 이렇게 생으로 기어 올라오게 만들어요? 시아버지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번 여행은 아들 내외랑 한시도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잖아. 쟤들이 케이블카 안 타니까 우리도 당연히 안 타야지. 시어머니는 좌절하며 산 아래를 향해 몇 번 소리를 질러 울분을 토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자 그녀는 황급히 시아버지 등 뒤로 얼굴을 숨겼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민준 씨를 쿡쿡 찔렀습니다. 어머, 당신 어머니 꽤 귀여우시네. 민준 씨도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칭찬이야, 욕이야? 칭찬인지 욕인지는 알아서 생각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에게 다음 계획도 그대로 진행할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나는 와이프 말 들을래라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행의 2번째 목적지는 번지점프였습니다. 원래는 시어머니를 겁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녀가 뛰지 않으면 아래에서 기다리게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신이 나서 시어머니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왔는데 당연히 해봐야지. 표까지 다 사놨는데 안 뛰면 돈 아깝잖아. 엄청 비싸다고. 걱정 마. 이거 엄청 안전한 운동이야. 죽지는 않아. 우리 이제 겨우 50살인데 지금 안 해보면 나중에는 더 못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부추김에 못 이겨 떨리는 다리로 번지 점프대에 섰습니다. 쌩쌩 부는 바람 소리에 그녀는 수백 미터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손잡이를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난리를 쳤죠. 결국 시아버지와 함께 뛰어내렸습니다. 번지점프가 끝난 후 그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대체 어떤 놈이 이런 끔찍한 운동을 만들었냐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서 한 바퀴 돌고 온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상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떨었지만 그래도 서 있기는 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한참 동안 정신을 못 차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계속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최고예요. 번지 점프까지 성공하셨으니 다음 코스인 스카이다이빙은 문제없겠네요. 시어머니는 스카이다이빙이라는 말에 다리가 더 풀려 일어서지도 못하고 당장 집으로 가는 표를 끊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사실 다음 코스는 스카이다이빙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섬이었죠. 시어머니는 여행은 돈 주고 고생하는 짓이라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고 무섭기만 했다고 당장 집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민준 씨는 그들에게 집으로 가는 표를 끊어주었고 우리는 원래 계획했던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바다에서 돌고래를 쫓으며 우리는 즐거운 신혼여행을 보냈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문 앞에서 가로막고 다그쳤습니다. 이지혜, 내 순금 목걸이 네가 가져갔지? 요 며칠 우리 집에 너 말고는 아무도 들어온 적 없어.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시끄러워지고 좋을 거 없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시골 출신 애들은 눈이 낮아서 좋은 물건 보면 그냥 못 지나치지. 저는 시골에서 자라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내에 살고 계셨죠. 그들은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 친정이 시골이라는 이유로 결혼 예물로 1억을 받았으면서도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을 보태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그들은 제 친정이 1억 원의 예단을 줬다는 사실도 의심했습니다. 직접 그 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제 친정이 그 1억 원을 제 남동생 장가자금으로 썼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굳이 해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 인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둑으로 몰고 있죠. 심지어 제가 집에 들어와 짐을 풀 시간도 주지 않고 문 앞에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의 즐거웠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결혼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끝없는 비난과 갈등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시골 출신은 자존심도 없고 존중받을 가치도 없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의기양양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돈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야. 금목걸이 갖고 싶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니? 그럼 내가 줬을 텐데. 말은 좀 험하게 들리겠지만 나랑 내 아버지가 죽으면 어차피 다 너희들 거잖아. 하지만 훔치는 건 안 되지. 민준 씨가 나섰습니다. 엄마, 지혜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절대 엄마 목걸이 가져가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저희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 같이 다시 찾아봐요. 시어머니는 냉소했습니다. 그 목걸이 20년 넘게 집에 있었는데 한 번도 없어진 적 없어. 제가 시집 오자마자 없어졌는데 제가 가져간 게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니? 이 문제는 민준 씨가 나서서 해결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옆으로 밀어내고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말할 필요 없어요.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대는 법이죠. 제가 가져갔다고 확신하시면 증거를 가져오세요.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증거를 내놓을 자신도 없으시면 저에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 사과문을 SNS와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리세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목걸이를 훔쳤다는 소문은 이미 친척들 사이에 쫙 퍼졌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 거다. 후회하지 마라. 후회는 아마 그녀가 하게 될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양가의 친척들을 모두 현장으로 불러달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며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저녁 식사를 대접할 테니 모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쪽 친척들은 가까이 살아서 금방 도착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은 시골에 살아서 도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경찰은 마냥 기다려줄 수 없었기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에게 진술을 받고 제 동의를 얻어 제 화장대와 보석함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떳떳하니 당연히 허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을 데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제 보석함에서 자신의 금목걸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금목걸이를 제 눈앞에 들이밀며 흔들었습니다. 큼지막한 순금 펜던트가 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때? 이제 발뺌할 수 있겠니? 네가 훔친 게 아니라고?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제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지혜는 그런 짓 할 사람 아니에요. 이건 분명 오해일 거예요. 친척들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저를 감싸는 민준 씨를 보며 철없는 놈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속아서 팔려가도 돈이나 세고 있을 놈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쟤한테 홀려서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죽고 못 살아 결혼하더니 이제 제가 도둑질한 게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저렇게 감싸고 돌다니 내가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왼수를 낳았구나. 민준 씨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쪽 친척들이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아 거실에 대형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모두들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의아해하며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상황을 파악한 듯 그 자리에 멈춰서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혼여행 가기 전에 집안에 CCTV를 설치한 것은 민준 씨와 저였습니다. 집을 비우는 동안 도둑이 들까봐 설치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쪽 친척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마침 저는 CCTV 영상을 대형 텔레비전으로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100인치가 넘는 곡면 스크린 텔레비전은 화질도 선명하고 음질도 뛰어났습니다. CCTV 영상이 나타나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텔레비전을 끄려고 달려들었지만 경찰과 친척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빠르게 돌려 목표 지점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금목걸이를 들고 거실을 가로질러 제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지혜,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이제 내 목걸이 훔친 도둑년이 됐네. 어디 한번 계속 잘난 척 해보시지. 내가 너를 못 이길 줄 알아? 시아버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심하잖아. 도둑질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이야. 이렇게까지 하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고개 들고 살아. 시어머니는 제 보석함에 금목걸이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제가 여우라고 했지. 늙은이랑 젊은 놈이랑 다 홀려서 다 제 편만 들잖아. 이 일에 당신은 끼어들지 마. 끼어들면 당신이랑 나랑 끝이야. 저는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화면은 시어머니가 제 보석함에 금목걸이를 넣는 옆모습에 고정되었습니다. 거실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민준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집안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1000번, 10,000번 계산했지만 우리가 거실에 CCTV를 설치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저희 엄마는 늦게 도착하셨지만 이 많은 사람들과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 그리고 CCTV 영상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하셨습니다. 엄마는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이 악독한 여편네야. 어떻게 내 딸한테 도둑 누명을 씌울 수가 있어. 내 딸,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해서 칭찬만 듣고 자랐어. 네가 뭔데 내 딸을 이렇게 모욕해. 우리가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네가 뭔데? 대체 뭔데? 엄마는 울부짖으며 시어머니를 때리려고 했지만 경찰이 말렸습니다. 시어머니 쪽 친척들도 엄마를 말리며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 맞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니 일단 진정하고 시어머니의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보다 못한 한 친척은 시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형님, 며느리가 얼마나 착해요. 신혼여행도 형님이랑 형수님 모시고 갔잖아요. 저는 신혼여행에 시부모님 모시고 가는 며느리 태어나서 처음 봐요. 맞아요. 결혼 예물로 1억을 받았어도 처가에서도 1억 원 예단으로 보냈잖아요.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며느리 길을 꺾으려고 하다니 정말 너무하셨어요. 사과하시고 앞으로 한 가족으로 잘 지내세요. 경찰도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으니 도둑질은 없었던 일로 하고 한 가족끼리 사과하고 잘 지내라고 중재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제가 언제 사과를 받고 이 가족과 잘 지내겠다고 말한 적이 있던가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억울하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들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내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알기나 해. 사부인, 내가 왜 당신 딸을 모욕했는지 물었죠? 나도 묻고 싶네요. 내가 힘들게 키운 잘난 아들, 수많은 여자들이 줄을 서서 시집 오고 싶어 하는데 왜 하필 시골뜨기 야터한테 1억이나 주고 시집 보내야 하냐고요. 당신들이 1억 원 예단 보냈다고 입만 열면 말하는데 그 1억 원은 대체 어디 있나요? 왜 나는 한 푼도 구경 못했죠? 내가 1억 들여서 시집 보낸 며느리한테 절 한번 하라고 했다고 나더러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는데 내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장난 좀 친 건데 그걸 가지고 경찰까지 부르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다니 뻔뻔함도 이 정도면 예술입니다. 저는 싸움의 변두리에 있던 민준 씨와 시아버지를 싸움의 중심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민준 씨, 아버님, 말씀 좀 해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죠? 방금 누가 경찰에 신고했죠? 저한테 도둑 누명을 씌운 게 저랑 장난친 거라고요? 시아버지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모함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했습니다. 이제 저를 마주할 면목이 없었죠. 그는 시어머니를 나무라는 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 좀 해. 이 많은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시어머니는 반사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이제 와서 창피한 줄은 아나 보네. 여행 갔다 와서 누가 나한테 그 며느리 정말 대단해서 내가 당해낼 수가 없다고 했더라? 누가 나한테 지금 저 며느리 길을 꺾어놓지 않으면 늙어서 고생할 거라고 했더라? 시아버지는 자신의 속내가 드러나자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지. 이 집안 망신은 당신이 다 시키고 있어. 저는 냉소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와서 아직도 체면을 차리려고 하다니. 민준 씨가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그만, 다들 그만 좀 하세요. 그는 몸을 돌려 저를 보며 미안함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 얼굴 봐서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래?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잖아. 내가 엄마 데리고 가서 너한테 사과할게. 지혜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도둑 누명 씌우면 안 되는 거였어. 우리는 한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자고 약속했었습니다. 우리는 순진하게도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님이, 다른 한쪽에는 죽고 못 살아 결혼한 아내가 있습니다. 이제 양쪽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의 얼굴을 봐서 저를 잘 대해줄 리 없고, 저 또한 그의 얼굴을 봐서 그의 어머니가 저에게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제 더는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혜야, 무슨 뜻이야?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네,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옳은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저에게 저를 강요했을 때 그가 만약 단호하게 제 편에 서서 저를 지켜주었더라면, 그가 단추 죽고 못 살아 저와 결혼하려 했던 그 결심을 보여주었더라면, 그렇게 저를 감싸주었더라면 어쩌면 그 이후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전장에서 물러나 저 혼자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결혼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전장에서 물러났든 아니면 패배해서 물러났든 오늘의 이별은 이미 정해진 결말이었습니다. 그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증오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놈, 누가 너더러 나 대신 사과하라고 했어? 이지혜 같은 시골뜨기가 내 엄마의 사과를 받을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누명 씌웠어. 어쩔 건데? 제가 나를 어쩔 건데? 민준 씨는 뺨을 맞은 것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 말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랑 헤어지지 않겠다고. 그 맹세 다 거짓말이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맹세는 그냥 당신이랑 장난친 거였어요. 민준 씨의 무너지는 얼굴을 무시하고 저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누명을 썼고 저 사람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저 사람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과문을 SNS와 가족 단체 채팅방에 매일 한 번씩 30일 동안 게시하여 제 명예를 회복하고 이번 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사과 안 해, 게시 안 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저는 냉소하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게시 안 해도 돼요. 그럼 저는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저 사람을 구류 처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시시비비는 이미 명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네가 구류하라고 하면 구류하는 거야? 경찰서가 내 거니? 친척들은 이제 체면도 버리고 행패만 부리는 그녀를 보며 처음에는 저에게 너무 심하게 굴지 말라고 말렸지만 이제는 오히려 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한참 동안 중재했지만 그녀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태도마저 불량하자 수갑을 꺼내 보이며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누명을 씌운 사실은 명백하고 태도도 매우 불량합니다.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는 경찰이 꺼내든 수갑을 보고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즉시 꼬리를 내렸습니다. 정말로 구류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녀는 흰자위를 드러내며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웅얼거렸습니다. 이지혜, 미안하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그런 사과는 안 받아요. 그냥 구류하세요. 제 말이 끝나자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갑을 차본 듯 다리가 풀려 제 앞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어. 사과할게. 제발 나 좀 용서해줘. 경찰한테 잘 좀 말해줘. 나 좀 잡혀가지 않게 해줘. 저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끌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와 민준 씨 쪽으로 필사적으로 몸을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민준아, 내가 잡혀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나 좀 구해줘. 나 너무 무서워. 민준 씨는 저를 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제발.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안 돼.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친척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구류에서 풀려난 후 모자 관계를 끊겠다며 민준 씨에게 저와 이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결혼식만 올렸을 뿐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인 5월 20일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소동이 벌어졌으니 혼인신고는 당연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너랑 함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왜 너는 나를 위해 조금도 타협하고 양보해주지 않는 거야? 꼭 우리 엄마랑 네가 이겨야만 속이 시원해. 노력해야만 함께할 수 있는 결혼이라면 아마 서로 그리고 양가 모두에게 맞지 않는 관계일 겁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저에게 신발을 사주실 때 항상 여러 켤레를 신어보게 하셨습니다. 가장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찾을 때까지요. 어머니는 저에게 반치수라도 큰 신발을 사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현재를 사는 거야. 지금 가장 발에 잘 맞는 신발이 가장 좋은 신발이란다. 발이 크면 신발은 또 바꾸면 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력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잘 맞는 결혼이 좋은 결혼입니다.
타협과 양보가 결혼 생활의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민준 씨는 결국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1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그에게 건네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1억 원으로 당신을 위해 기꺼이 타협해줄 여자를 만나. 당신 어머니 말씀처럼 1억 원이나 쓸 필요도 없을지 몰라. 당신한테 시집 오고 싶어서 줄을 선 여자들이 널렸을 테니 꿈에서는 뭐든지 가능하잖아. 그도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받아 그의 어머니 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 1억원 예단이 어디 있냐고 계속 물으셨죠? 계속 당신 아들 지갑 속에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의심을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답답한 놈아, 1억 원을 그냥 돌려주면 어떡해. 우리가 결혼식 올리느라 쓴 돈이 얼만데. 그리고 쟤 때문에 내가 구치소까지 갔다 왔는데 그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억 원도 부족해. 저는 그녀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녀는 입만 열면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 1억 원을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1억 원은 제 명의로 예치되어 있고 비밀번호는 저희 엄마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맡긴 것은 그를 인정한다는 의미였을 뿐 저와 저희 엄마의 동의 없이는 단 1원도 돈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 지경까지 오자 민준 씨도 마음이 식은 듯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혜랑 헤어졌어요. 이제 만족하세요? 저 이제 결혼 안 해요. 평생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무실에서 사장님은 제가 서명한 서류를 내려다보며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마음을 바꿨는지 물으셨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는 저를 부산지사장으로 발령하여 그 지역의 프로젝트를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갓 졸업한 지 4년밖에 안 된 저에게는 천재일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이 도시에 남아 민준 씨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서두르지 말고 한 달 동안 생각하고 다시 답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저는 발령 동의서에 서명하여 사장님께 제출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직 젊으니 더 넓은 세상에 나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장님은 더 묻지 않고 그저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네가 마음을 바꿀 줄 알았네.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지.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경험을 겪고 나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가르쳐서는 배우지 못하지만 경험을 통해서는 배울 수 있다는 것을요. 3년 후 저는 계속해서 승진하여 회사 본사 경영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약혼자와 함께 고향에 내려가 엄마 집을 수리해주고 있을 때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모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 번 마을에 왔었다고요?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찾아와서 엄마에게 저를 불러달라고 민준 씨와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예전 일은 다 자신이 잘못했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고 자신도 시어머니는 처음이라 그랬던 것이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요. 엄마는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고 저도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민준 씨 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반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시간 내서 민준이랑 혼인신고부터 해. 앞으로 이 집에서는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민준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제 약혼자를 끌어당겨 당당하게 소개했습니다. 제 약혼자예요. 저희 이달 말에 결혼해요. 시간 되시면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축하의 말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민준 씨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이지혜가 밖에서 돈 많이 벌었다더라. 내가 그렇게 쫓아가라고 했는데 넌 듣지도 않더니 이제 잘 됐네. 쟤 다른 남자랑 결혼한대. 너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됐어. 쟤가 다른 사람 만났으니 너도 빨리 다른 사람 찾아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빨리 결혼해야지. 너랑 나이 비슷한 애들은 벌써 애들이 유치원 갈 나이야. 민준 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좀. 자꾸 이러시면 저 그냥 멀리 떠나서 다시는 안 돌아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려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사람들에게 제 약혼자를 소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문대 박사의 대기업 임원이야. 우리 지혜처럼 젊고 유능하지. 아주 잘 어울려. 정말 조금도 겸손하지 않으시네요. 약혼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기쁘시면 됐죠. 자랑 좀 하시면 어때요?